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됐고요.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투표가 있고요. 자, 선거 국면에서 이 선거 국면 어떻게 봐야 될지 역시 중요한 건 정치를 보는 눈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박진영 교수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재외국민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건 맞죠? 네,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죠. 네. 보통 이제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한 55에서 60%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주재원들이라든가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들이죠. 네. 민주당 세가 강하죠. 네. 아니 또 하나 이례적인 건 재외 투표가 우리 이 국내에 계신 분들이 사전 투표하듯이 네. 동네마다 뭐 투표소가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공간 투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사관이라든가 총영사관, 영사관이 있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전에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네. 신청한 분들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재외 국민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근데 실제 투표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명 채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분들은 다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투표하고 뭐 이런 절차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라든가 중국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대륙 아닙니까? 네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갑니다. 진짜요? 네, 비행기 타고 재외 공간에 투표하러 갑니다. 와. 그만큼 이 재외 국민들이 열기가 높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외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소득층이라든가 고소득층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을 찍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진보 정당 계열, 민주당 계열을 찍어줍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는데 진짜 애국잖아요. 일단 비용, 네네. 시간. 네네. 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도 바꿔야 돼요. 네. 우편 투표라든가 온라인 투표가 그 재외 국민들에 한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온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저희가 돈도 네네. 온라인으로 상당히 큰 돈도 보내고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비밀 투표 부분인데요. 이게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비밀 투표라는 부분들이 과거처럼 좀 중요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한민족 공동체,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내는 재외 국민은 해외보다 훨씬 투표하기 좋은데 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예 투표 안 하는 것도 내 의사 표현이야 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기회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본투표에 하시면 되죠. 네. 아니 사전투표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이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투표 안 하는 것도 자유 맞습니다. 어. 저는 그 자신이 그 참정권은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권리죠. 네. 권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걸로 저항한다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세상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표 안 하는 분들의 사고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아.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독긴 객긴 50보 100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에서의 효용성은 50보와 100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 이런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에서는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표 안 하는 것도 자유지만 네네.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를 생각하면 투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 찍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덜 나쁜 사람을 찍는 것도 차악.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투표의 역사라는 것이 세금의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이 투표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의무를 그렇죠. 지키고 그 다음에 권리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미 지킨 분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의무 투표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여야가 같이 하는 TF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무 투표제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 내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권리를 최대한 누리고 그리고 최대한의 권리를 못 누리실 때 차선의 권리라도 누리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구 후보는 뭐 적게 나오는 곳은 두 명밖에 안 나오고 해서 찍을 데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비례는 또 뭐 라인이 화려하던데요. 굉장히 이름 처음 들어본 정당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투표소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 가셔서 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찍을 곳 없으면 본인 이름을 쓰시더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를 많이 해주시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통상은 민주당 계열에서 독려하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뭐 별 반응을 안 보이던데 이번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결국 다 합니다. 결국 총 퍼센테이지는 같은 거예요. 네네. 이게 다만 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역대로 많이 나오니까 사전투표를 의심하니까 그랬을 뿐이지 네네. 실제로 투표할 총량은 총량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투표에 많이 하나 본투표에 많이 하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전투표가 투표 용이성이 훨씬 좋잖아요. 네. 전국에서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투표하고 달리. 네. 그럼 사전투표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에 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대한민국 선관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네네. 없는데요. 사전투표에서는 다 가능한데 왜 본투표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그 투표 기술이라든가 행정망을 통한 안정성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서 내 이름을 확인해서 투표용지 뽑아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아니 근데 개표가 어려운 건가요, 그럼? 그걸 이제 개표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네. 아니면은 그걸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도 됩니다. 사실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서 이 투표에 투개표 부정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극단적인. 예, 저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네. 체제 부정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민주공화제적 질서가 87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웬만큼 자리를 잡았고요. 네. 공직사회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투표라든가 부정개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부정투표, 부정개표가 있었다면 정권이 바뀌는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부정해가지고 정권을 지키면 되잖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네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도록 하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수이론으로서 민주주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안정적으로 폭력적 소요 없이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라는 네네. 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거든요. 8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한 번도 어떤 뭐 폭력을 동반한 정권 교체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면에는 이 공직 사회의 노력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지문 중위 사건도 있었는데 군 부재자 선거를 막 부정으로 하고 네, 이런 네, 걸 용감하게 고발했던 시민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시절을 민주화 투쟁과 함께 겪어오면서 지금은 적어도 투개표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만약 투개표에 부정이 있다면은 네. 그걸 관리하는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자기가 감옥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절대로- 가만히 있지 네,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분위기로는. 3월 초까지는 한 60%대 초반으로 예측했는데 네네. 지금 한 68% 나오지 않을까. 68%면 네. 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한 71%, 70%보다는 적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87년 이후에 네. 최고의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흐름상 네네. 68% 정도로 아주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하는 근거는 네. 뭔가요? 그 시민들의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건가요?
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수치로 이야기합니다. 수치로. 네네.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분이 78%였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네.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의 10% 정도 빠지더라고요. 역대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68%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왜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지난번, 지지난번보다 부쩍 늘었을까요? 응징 투표죠. 응징, 심판하자. 네, 응징 투표고 네.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는 상권 분립 국가에서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극악무도한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공감대가 시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가 한 60%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박 교수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심판이다. 윤석열 정부 네. 심판이죠. 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키워드 열쇠말을 심판으로 쓰고 있어요. 네네. 2조 심판이라고 해서 이게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자는 거죠. 네네. 근데 심판이라는 국면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많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자라고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충수죠. 아.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재명 조국 심판하면은 나라 경제가 나아집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하면은 민생이 좋아집니까? 이재명 조국 씨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조국 그렇죠. 심판하면은 물가가 잡힙니까? 맞아요. 심판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당은 선거를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슈,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운영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비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비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압수수색. 죄송합니다. 네. 뭐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실패한 정권이라도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뭐라고 창조 경제나 박근혜 정부가요. 창조 경쟁도 있었고 녹색 성장도 있었고 뭐 동반 성장도 있고 하다못해 4대강을 파디비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뭐 네, 이런 거 이 있죠? 정부는 근데 뭘 하겠다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료개혁. 의료개혁도 어쨌든 이걸 보면요. 누군가를 징벌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개혁도 징벌적 성격이 있고요. 대다수의 이분들이 잡고 있는 목표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먹고 배불리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나 공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거기에도 민주당처럼 당직자들, 당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박 교수님 같은 안목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저쪽은 심판하자고 과거를 보면 우리는 미래로 가자. 네네. 그래서 뭐 경제를 어떻게 살리자고 그러자. 일단 말이라도. 왜 안 통하죠? 그런 이야기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요. 했다. 전략단이나 실무자들이 했을 거 봐는데 문제는 지도자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왜 그런 민생 이슈, 경제 이슈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면 배우고 익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하는 거 보셨잖아요. 50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뭐 들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자들한테. 보통 그런 담화하면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있지 않느냐고 할까요? 예, 보통 다 합니다. 그럼 왜 안 합니까?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 담화하는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봉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또 하나는 이게 담화 말씀을 하셔서 자, 의료개혁, 뭐 의대 정원이 국민적으로 바라는 현안이라 하더라도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좀 의아했던 게 당신들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 아니라 좀 더 줄여야 한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단일안을 만들어 와라. 통일된 안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건 자기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아니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의사들 보고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은 애초에 2,000명 안은 왜 나왔습니까? 아니, 정부가 내놓은 임의의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니까 네네. 더 타당한 안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대통령 문법으로는 약간 어색한데요.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학생 주임 느낌이 들어요. 학생 과장. 자, 네가 몇 대 맞아야 될지 네 스스로 한번 정해봐. 물론 요즘은 학교 폭력 문제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40년, 50년 전에 네. 그런 거 아닙니까? 학생 과장이 너 잘못이 몇 대짜리인지 알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교수님이 학생이면?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저도 그러는데요. 선생님 말로 가르쳐야지 폭력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다가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때립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이게 2,000명도 기준이 왜 2,000명인지 없고 네. 사실 의협도 그다음에 의사 대표들도 몇 명을 내놔야 될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폭력적 권력의 무차별적 적용 아닙니까? 2,000명인 이유가 없어요. 사전에 의견 수렴도 없습니다. 왜 2000년도라서 뭐 20세기라서 2,000명입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천공이 제시한 숫자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참 그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희한한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천공이 30%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600명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2,000명이냐 6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익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 주체와 정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장기 계획 속에서 이익 주체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파업하면 다 잡아넣어. 이런 폭력적 압박이 아니죠. 국민의 여론을 통한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의사들을 굉장히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좋을 수 있는 것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그 의료 개혁을 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올 때, 야, 저거 선거용이다. 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면 여당에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좀 있었잖아요. 시작할 때. 네네. 근데 국면을 보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를 접근하는 게 뭔가 씌여 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발음이 네네, 복모음 발음이 네네, 잘 안 되는데 네네. 의의 네네. 예, 씌여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2,000명이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 전략이라면 선거에 들어오기 전에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협상을 딱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협상을 열어가지고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당사자들과 그 다음에 사실 국민들도 건강권에 대한 대상이니까 국민 대표, 뭐 각 정당의 대표든지 모여서 회의합시다. 이렇게 딱 정리했더라면은 선거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결론을 내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씌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씌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는 다른 우주에 사는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보면은 타노스라고 아시죠? 정말 죄송한데 그런 동네를 몰라서. 네. 타노스가 나옵니다. 타노스가 이 핑거 손가락에다가 이 구슬을 낍니다. 장갑에. 네네. 핑거질 딱 하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어이구. 절반이 없어지고 악당이네요. 예, 절반이 없어지는 이유는 절반이 없어져야 남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 없어지는 거는 아무도 선정하지 않아요. 그냥 초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이 딱 보면 그런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2,000명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핑거질 하나로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50분 동안 이야기하면 이건 정답이야. 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그래서 얘를 화물연대나 건설 관련 얘기를 예로 든 겁니까? 그렇죠. 나는 그것도 이렇게 해결했어. 그런 그렇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신의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무소불위의 특수부 검사가 피의자들을 상대할 때 기소할지 안 할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기분 좋으면 풀어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대로 저는 전달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군가가 이것은 정권이 끝나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업적으로 남을 거야 라는 하나의 저는 뭔가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는 제 추측입니다. 야. 역대 정부가 9번 다 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긴 거야, 의사들한테. 아, 당신은 위대한 업적으로서 남을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직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어떤 대통령보다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거야? 네네네. 의료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는 뭐가 꼽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상태가 안 좋다는 대로 모아지는데요. 하여튼 우리하고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분이다. 아니 근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저지른 분들도 있고 검사가 윽박지르면 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의사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게도 통하나요? 특수부 검사의 시각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의료 리베이트 수사해봤는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의사들이 하는 행태들 빤히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아는 행태는 범법에 관련된 행태지 않습니까? 네네. 세상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입니까? 극소수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행태와 그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보편화시켜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을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습니까? 뭐 제가 그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곤란한데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참모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참모 조직이 이야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특수부 검사 시절의 느낌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비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네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에는 고문도 했겠습니다. 오늘은 고문하는 세상은 아니니까 네. 사슴에게다가 발목에 보니까 코끼리 똥도 묻히고 엉덩이에다가 뭐 이상한 것도 묻혀가지고 결국 코끼리라고 기소해 네. 하면 기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이 습관이라든가 삶의 방식들이 이 통치행위에서도 저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록 이름하잖아요. 사슴 네네. 가지고 말인데 그 정도 왜곡과 조작이 아니라 네네. 사슴을 코끼리로도 만들 수 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하는 거야 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뭐 조국 장관이나 검찰 출신들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또 하나 가볼게요. 지난 수요일이 이제 4.3입니다. 네네. 4.3 항쟁이라고도 부르고 또 요즘은 4.3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정부 공식 기념일은 추념일인데요. 4.3 사건 추념일이죠. 네네, 추념일. 그러니까 정말 애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건데 희한하게 선거 직전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국가 영역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둘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다르죠. 정당 네네. 대표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는 내놨습니다.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거기에 이제 뭐 이 재심 재판 관련 어떤 뭐 네네, 뭐 역할을 했다. 했다라고 네, 마음은 제주에 갔다. 숟가락 네. 하나 들고 뭐 이렇게 또 끼어들었더라고요. 네네. 좀 그분이야말로 4.3 사건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가 기념일입니다. 네. 국가 기념일에 대통령이 안 갔습니다. 대통령이 안 가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국가 기념일이라고 매년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명절날 매년 제사 뭐하러 지냅니까? 그렇죠. 제사 날이라고 제사 매번 지낼 그렇죠. 필요 작년에 없는 지냈는데 거죠. 올해 또 지낼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까? 네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국가 기념일이고 추도일이고 추념일이지 않습니까? 4.3 사건에 이 국민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국가의 이 수반으로서 그 추념일에 국가 기념일에 참석하는 게 맞죠. 이건 공적 영역에 마인드가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의심하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뉴라이트들이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네.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도 태영호 의원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폭도 이런 거요? 의심해 봅니다. 적색, 빨간 섬 이런 거. 네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저는 이 4.3 사건을 다루는
민주당 계열 정부의 대통령들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진보학계에서는 이걸 4.3 항쟁 또는 4.3 봉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게 좌우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알고 보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이 본질이거든요. 이게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쟁이나 봉기 뭐 또는 반란 이렇게 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가치 중립적인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명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좌우 모두가 다 동의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삐져나가가지고 태영호 의원처럼 생각한다거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터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한다면 저는 공적인 영역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밖에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또 하나는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그 며칠 전에 4.3 유족을 한 분 뵀는데 이분은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4.3 때 남자란 이유만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네네네. 목포용소에 있다가 전쟁 나니까 그냥 죽여버렸는데 수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24세 혼자 돼서 당신을 키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딜 다니면 잘 갔다 와라, 뭐 건강에 돌아, 엄마들 하는 말. 그런데 꼭 4.3 관련된 일을 하러 가면 유족회 일이나 안 가면 안 되겠네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말 심각한 국가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신고된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신고되지 않은 분들은 한 4, 5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요. 그 당시 제주 인구의 거의 뭐 10% 가까이 네네.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사를 추념을 드리면 대통령이란 존재는 일종의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주죠. 네. 사실 그게 이승만 정권이 네. 수립된 직후에 그 경무부장의 조병호 네.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폭력입니다. 네네.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권력은 계속해서 영속성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진보적 대통령이든 보수적 대통령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몇 대 대통령, 뭐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1대 대통령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대라는 것은 이어왔다는 뜻이 네네. 있는 국회의원도 겁니다.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 국가의 이 통수권자로서 분명히 반성하고 이것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월 16일이 국민 안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네, 세월호 날이고, 참사 날이죠. 네. 요번이 또 10주기입니다. 네. 행사가 열릴 거 아니에요. 음. 대통령 갈까요? 안 가겠죠. 뭐. 당연한 것처럼 안 간다고 하시니 마음이 그러니까 뭐 허전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안 가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절대 안 간다.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안 갈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거기 가서 한번 좀 사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겠지만 또 아이고 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네. 유족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저기 한국에서의 이 지지자들 간 정당 간에 극단적 대결이 생겼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그렇죠. 이 세월호 사건부터예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문제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진심으로 사죄 안 했다고 봐요. 네,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산소에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하마을에 안 갔죠. 안 갔죠, 그죠? 이거 그분 죽기 전에 가셔야 돼요. 아니 저는 진심으로 참여해야 어떤 장면이냐면 노 대통령 연결식 할 때 네네. 현직 대통령 이명박, 전직 대통령 김대중 네네. 이 두 분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막 이렇게 숨도 못 쉬면서 맞아요. 이거는 풀어야 됩니다. 그거 상처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정통 보수의 흐름을 잇는 분들이었어요. 네네, 그랬죠. 그 전까지 우리가 볼게요. 군사 정권은 내치고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은 못 됐지만 보수의 적통을 이었던 이회창 총재, 네네. 그런 분들 같으면은 세월호 사건 이렇게 다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의 죽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다뤘겠어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짐작입니다만,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래서 비인륜적이고 상대를
경멸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간 저는 최초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또 국민에 대한 자세의 무책임의 최고봉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그 퇴임하셨고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꼭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안의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네. 청와대 뒷산에 올라와서 국민들이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약간 눈치는 봤죠. 그러니까요. 눈치는 봤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눈치를 안 보죠. 눈치도 안 보죠. 아이고 죽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 아주 독특한 장면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네. 파란색 점퍼를 입고 동네 이곳저곳을 마실 나갑니다. 선거운동이잖아요, 사실상. 어떤 의미입니까? 참 표현이 그런데 네. 본인도 사실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국정의 퇴행. 네, 문재인 파탄에. 정부의 검찰총장이 그럼요. 대통령이 돼서 네, 책임이 있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 짐작입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보편적인 수준의 보수 정권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셨을 거예요. 네. 본인 스타일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네팔 트레킹도 다니고 그 양산이 산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영남 알프스라 그래가지고 이 흑산이에요. 또 그래서 네네.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연세 있으셔도 무릎 같은데 부담 없이 관절에 부담 없이 등산하기 좋아요. 네. 그러게 이제 편히 사실 건데 해도 너무한 실제로 군사 독재에 버금갈 만한 민간 파시즘이잖아요. 이 검찰 독재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심판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는 못 나가시더라도 인근에 부울경만이라도 본인이 이렇게 가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간 거예요. 그런데 선거운동 간 거죠. 네. 우리 박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네네. 성격도 알고. 네네. 근데 저도 좀 예전부터 봤는데 70평생 네. 뭐 이런 표현. 네. 이렇게 무도한 정권 처음 봤다. 이런 표현은 문재인이란 개인 있잖아요. 문재인이란 사람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표현. 무도한 정도 쓰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센 거 그 아니에요? 타인한테는 쌍시옷자 들어가는 그런 쌍욕에 해당되는 수준의 그 그러니까요. 분노예요. 아니, 무능하다도 센데 그렇죠. 무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분이 과거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하고 2017년 대선 토론할 때 이런 사람을 봤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분노한 표현이거든요. 일반 시민의 쌍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네. 그 분노는 역시 윤석열 정권의 반복되는 퇴행 때문에. 그렇죠. 퇴행이고 사실 대통령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네.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네. 곧 있으면 피고인 될 사람이 뭐 이러면서 또 슬슬 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반문 정서를 끌어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부울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이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 경계심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애초에 분석과 달리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약진한다, 네네. 선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사실에 부합합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공천 갈등이 있는 와중에서 부울경이 폭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울경이 다시 민주당이 이제 반등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조국 장관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지역적 연고도 가지고 있고요. 부산 사람이죠. 예, 네. 지역적 연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의 부응하는 메시지를 내준 겁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도 있습니다. 리버럴, 네. 그 다음에 품격,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민주당 지지층 외의 분들을 움직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좀 더 섬세하게 민주당의 개파 문제로 가면은
친명이 아니었던 지지자들이 다시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에 강력한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선거 국면에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데 김진 씨라고요.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 했던 분. 보통 텔레비전 토론이 예전과 달라서 영향력이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토론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MBC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방에 팍 떴는데. 그게 이제 본인은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장년층, 노인층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근데 20, 30대 남성들은 또 보수 정당을 많이 찍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렇죠. 오히려 대선 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반감을 살 수도 있는 뭐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김진 씨의 발언이 보수가 망가졌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저분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렇게 아스팔트 느낌이 나는 그런 발언을 하던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수가 망가진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뭐 이런 저런 극단화되고 얘기- 있죠. 극단화되고 있는 네. 하나의 흐름을 상징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토론에서 했던 발언 중에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면서 발언을 했는데 유시민 장관이 바로 현장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죠? 예를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이 있어서 부엉이 바위로 올라갔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륜적으로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사람에 대해 특히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킬 게 지켜야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보수가 뭡니까? 그럼 자살 안 한 사람은 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그렇죠. 조국은 양심이 없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심하다. 그래 이게 네. 보수가 품격이고 인간에 대한 배려심, 따뜻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현상인 것 같아요. 보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린 게. 지금 한번 보시면은 보수라는 것이 한국의 보수라는 것이 산업화 세력이 뿌립니다. 네네.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은. 아니 그리고 종교적 의미의 보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죠? 종교적 네, 의미의 네, 보수도 네. 이제 뉴라이트가 태동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존재합니다만은 산업화 세력이라는 정통의 의미에서 국민의힘에 지금 산업화 세력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옛날에 알겠지만. 박태준 뭐 이런 그런 느낌의, 느낌이 예. 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통 경제 관료들이 이번에 뭐 공천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보면은 검찰, 경찰, 법조인 그리고 토호들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네. 이 과연 보수 세력이란가라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 보수입니까 그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모르겠어요. 네. 정체를. 제가 이제 TK 출신이잖아요. 네네. 저도 한편으로서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네. 뭔가 하면 이제 염치, 경우 따지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TK 보수들의 기본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 예의 같은 것도 중요하죠. 예의, 예. 그 다음에 뭐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예의 차리는 의미에서 존중 같은 것도 중요하고. 네네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진보는 싸가지 없다 이런 이야기 네네,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는 기존 것들과 이별해야 되거든. 네네. 기존의 행태와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행태를 비판하니까.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체제라든가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싸가지 없을 수 그렇죠. 있어요. 듣기 좋지 않죠. 그렇죠. 듣기 싫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의보다는 도전 이런 것들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의, 규범, 품격, 공동체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는 없어요. 저는 저분들이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사 보수, 보수 흉내, 네. 보수 인척. 보수 인척.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어휴,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텐데. 선거 이야기는 안 합니까? 네. 아니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죠. 선거 아니 여태까지 선거 이야기죠. 저 네. 지난번에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아니 뭐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은 95에서 한 105석에서 110석. 그대로네요. 예, 그 네.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례 포함이에요? 예, 비례 포함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네. 충청이나 강원 이런 데서 네.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지지율이 한 2, 3%씩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 살짝 있을 겁니다. 네네. 그, 그러나 대세 영향은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공포를 못 하는데 네네. 마지막 여론조사 보면 동작의 류삼영 후보 같은 경우에 네네. 나경원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역전을 했는데 네네. 이런 흐름들이 수도권에서는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장담은 못해요. 저는 동작을은 장담을 네네. 못하겠어요. 장담은 못하겠는데 한강변에 이 스윙보트 중에 핵심이 동작을하고 용산인데 저는 네. 용산은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동작을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는 네, 게 그렇지만 유 후보가 많이 쫓아온 따라갔다. 거 또는 뭐 하여튼 선전하고 각주까지는 온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늘 관심 있는 지역이 네. PK 지역인데 PK 지역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닥이 다져진 곳, 호남 원적자 유권자가 많은 곳, 네. 노동자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은 민주당이 이기겠지만은 여론이 널뛰기 하듯이 한 곳은 마지막에 가서 보수가 결집해서 민주당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보수가 결집해서 민주당이 이기기 쉽지 않아도 지금 교수님 관측은 95에서 105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동성 있는 곳이 PK인데 네. PK에서 저는 민주당이 10석에서 한 13석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5석에서 7석 정도가 빠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10석에서 14석이 빠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103석, 그 다음에 유사 무소속 3석까지 해서 한 106석 정도가 됐는데 그 언저리 가거나 그보다 조금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정치 이 판들이 새로운 판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 민주당 하기에 달렸습니다. 네.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요. 21대 국회가 5월 중순까지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때 그냥 당선자들 놀러 가고 낙선했지만은 아직까지 국회에 있는 사람들 해산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이종섭 그 전 호주 대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몰아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했던 손준성 사건이라든가 채널A 사건 다양한 하나의 이 소송이 된 것들을 국회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어서 속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검찰 정권의 특성상 총선에서 졌다고 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어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캐비넷을 통한 어떤 이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총선에 이긴다고 해서. 네. 총선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국회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